저한테 제목을 지속 가능한 농업인가 뭐 이런 걸 줬어요. 예, 근데 이제 제목으로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지속 가능. 왜 지속 가능한 제목을 줬을까? 여기 강좌에 계속 다 지속 가능이 들어가나요? 예. 지속 가능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는데 그럼 이 농업 농촌은 이것도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 예, 지금 얘기는 그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 제일 힘든 이유가 뭘까? 사람이 왜 없을까? 농사 짓기 싫어서. 근데 이제 농사 짓기 싫고 또 고령화됐고, 그러니까 젊은 층이었고, 소득이 또 안 되니까 그렇고, 예. 뭐, 전 지금 안 짓죠. 지금은 그냥 텃밭 요만한 것만 하죠. 예, 예, 예. 잠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원인이 뭐냐? 농정의 실패. 농업, 농촌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박정희 정권이 뭐 전두환 정권 이렇게 쭉 오면서 한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땐 이 중농 정책을 썼어요. 그 이중국가제 쓰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채 허덕이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농정의 실패죠. 그래서 정부가 하라는 것만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다. 뭐. 예, 정부가 하라는 대로 가니까 다 망하고 부채 나고 막 이랬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농정의 실패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기후위기가 농민을 어렵게 합니다. 이 기후위기, 이 농업은 기후위기를 촉발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자, 나에게 미치세요. 그렇게나 많아요? 이야, 난 한 35? 오우. 그런 거.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가족 없으면 난 죽어요? 그렇진 그렇진 않죠. 않잖아.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것가 뭐 있을까? 물, 공기, 지금 뭐 당장은 물, 공기. 생명. 예.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보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좀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랬어. 예,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런데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족이 내게 물론 도움이 되지. 그렇지만 가족 없어도 살죠. 부모님 돌아가시에 이 세상 끝난 줄 알고 울고 불어도 다 얼마 시간 지나니까 뭐 다 지나고 그러면 세월이 약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생명에 가장 직결되는 게 뭐냐? 먹거리. 먹거리 뭐 전에 지우스님 보니까 며칠 굶었어. 지우스님. 며칠도 굶어들었지. 예? 70 며칠을 굶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을 굶으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생명에 더 중요한 게 있다. 숨 쉬는 거. 예, 숨 쉬는 거, 공기. 숨은 얼마나 안 쉬면 죽을까요? 예, 보통 사람들 숨은 1분 쉬기 어렵고 3분에서 5분 이내에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숨이 끊어졌다 해. 숨이 끊어진 게 어떻게? 목숨이 끊어졌다. 사람의 숨은 목에 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숨 들이쉬어 보세요. 내쉬어 보시고. 근데 여러분 숨을 쉬면서 감사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예. 언제 있어요? 명상할 때
저런 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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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오. 일반 사람들은 언제 하느냐? 죽었을 뻔할 때, 그때 막 깨어날 때 숨 쉬면서 아, 내가 살았구나 이러는 겁니다. 그 우리는 숨 쉬는 거에 고마움을 아니 1분만 모셔도 뭐 큰일 나는데 왜 다른 것들은 뭐 없어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조금만 없어도 뭐 난리 치는데 요만큼만 생겨도 뭐 이만큼 뻥 튀기고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숨 쉬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까? 왜 그럴까요? 너무 흔하니까. 맞아.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흔하다는 건 뭐야? 내가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 물 안 갖고 왔나? 이 물만 먹으려고 그래도 물 있는 데를 찾아가야 돼. 예? 그래서 내 손으로 떠먹든지 그늘로 떠먹든지 뭘 하든지 찾아가야 되는데 숨 쉬는 거는 예,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이 조물주가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만들어줬어. 예. 그러니까 너무 흔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거 역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게 제일 소중한 겁니다. 생각을 한번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냐? 우리 생명에 있어서 그게 물이에요, 물. 여러분 이 지구의 몇 프로가 물이죠? 70%. 우리 몸에는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 여러분들 물 마시면서 감사기도 드려봤어요? 언제 또 드려요? 저 양반이 훌륭하셔. 언제 드려보셨어요? 명상할 때? 목마를 때 일반적으로 목마를 때 이거 하면서 감사한 마음, 시원하다 정도지. 그런데 그때 감사한 마음 드는 건 정말 훌륭합니다. 평상시 수련이 잘 돼 있어요. 어느 절 다니세요? 불광사는 어디 있어요? 잠실에 있습니다. 잠실. 스님이 훌륭하신가? 예, 아이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나라가 금수강사예요. 금수강, 삼천리 금수강사. 물도 맛있고 물이 풍부한 나라인데 한 10몇 년 전, 한 20년 전서부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물값이 세계에서도 제일 싼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물 부족 국가가 되었다는 소식은 뉴스로 다 들었죠. 예.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물을 아껴 쓰기 시작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 전부터 훌륭하다, 훌륭해. 훌륭합니다, 진짜. 근데 손 안 대신 분들은 나는 왜 그 소식을 듣고도 아껴 쓰질 않았어요. 왜? 원래 아꼈어. 근데 왜 손을 안 들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을 어떻게 쓸까요? 펑펑 물 쓰듯이. 얼마나 물 펑펑 쓰면 물 쓰듯이 쓴대. 네, 물 쓰듯이 씁니다. 근데 고마움을 모를까? 너무 흔해서. 이것도 너무 흔해서. 그러니까는 너무 흔하니까 이 소중함을 모르니까 가장 흔한 게 가장 소중한 거다. 이게 공기보다 두 번째로 소중한 이유는 뭐야? 공기가 제일 흔하고 물이 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 흙이에요. 흙. 여러분들 신토불이라는 말을 들었죠? 신토불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몸엔 우리 거이 좋다. 그게 이제 옛날에 농협에서 그 카피한 거 농산물 팔아먹기 위해서. 근데 이게 말 그대로면 신토불이 몸 신자, 흙토자, 안 입을 자, 두이자. 그럼 뭐예요? 그대로 풀면 뭐예요? 우리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훌륭하네. 예. 그러면 내 몸과 흙이 둘이 아니라면은 이걸 우리 농부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우리나라 농업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러면 친환경의 친자를 빼야 돼. 그냥 환경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친환경 농업법을 만들 때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농부들이 이게 못 온다 해서 중간에 전농약을 집어넣기 위해서 친자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 전농약 없앴어요. 그 과수가 주로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무농약으로 하는데 그래서 근데 굳이 다 여전히 친이야. 예. 왜 환경 생태 농업으로 바뀔까? 내 저놈이 난데 내 몸에 독을 뿜을 수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거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 채소, 과일을 선택하는 뭐 육류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돼? 신토부리 정신에 입각한다면 뭘 선택해야 돼? 에? 몸에 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가장 안전한 먹을거리가 안전하고 우수한 먹을거리가 뭐예요? 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예. 그런 거 그래서 생협이나 기타 여러분 뭐 주말 농장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런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받는데 우리가 신토불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이게 이제 세 번째 된다는 거는 뭘까? 가장 흔한 순서로 이놈이 물다음으로 우리 이 지구상에서 흔하다라는 게. 예. 그럼 여러분 사람은 누가 제일 소중할까? 제 자신이 본인. 아유, 그건 자기 생명이 다 소중하지. 자기 자신 빼고. 자기 자신 빼고. 누가 소중할까? 사람은. 이 다라는 말이 굉장히 훌륭한 말인데 그건 아무 말도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 자식? 자식 빼고. 우린 너무 이 혈연지니까. 여러분, 내 자식 새끼들은 이 세계 지구상에서 몇 프로야? 1%도 안 되죠. 뭘 1%요? 1%면 최소한 몇백만 원 돼야지 1%지. 내 자식 새끼들이. 여러분, 가장 흔한 게 가장 소중하다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웃이 몇 사람이나 돼? 나의 이웃은 몇 명일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내 이웃이지. 예?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자주 얼굴 보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회, 우리 지구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흔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람들이 누굴까? 일하는 노동자들. 그들이 왜 소중해? 제일 흔하니까, 제일 많으니까. 아니, 가장 흔하니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희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소중하다고 여겨. 내가 우리나라 보니까 대통령이 탄핵돼도 뭐 나는 아무 걱정 없더구만. 예? 근데 노동자들이 파업하겠다면 온 정부부터 해가 다 난리나. 예. 그런 겁니다. 그럼 절에서는 누가 제일 소중할까? 신도들이 소중해. 왜 신도들이 소중해? 제일 많으니까. 예. 절에 신도가 없어 그게 무슨 절이에요? 예? 스님은 오고 할 수 있지. 예. 그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얘기 넘어갑니다. 이 생명세계, 이 생태세계에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세 가지 법칙. 그 중에 제일 첫 법칙이 다양성의 법칙.
쌍둥이도 DNA가 다르답니다. 쌍둥이도. 우리가 이제 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받아들여. 그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다른 거를 나는 실제 받아들이진 않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다른 거는 뭐 굳이 틀렸다고 말하면 또 안 되니까. 내가 머리는 그것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와 다른 거를 내가 배척하죠. 우리는 획일주의, 옳다, 그르다, 선악, O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쭉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성서에서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얘기예요. 성서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비유가 나와요. 아담이 뱀의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럼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랬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슨 일이 생겨? 선과악을 구별하는 거죠. 선과악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건 뭐야? 악을 쫓아내고 선으로만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가 있으면 따먹어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어려서부터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뭐 스님들은 어떻게 가르쳤나요? 스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들부터, 뭐 마을 어른, 모든 분으로부터 선악을 판단하는 법을 배웠어. 옳고 그르. 내가 자라니까 어느 날 우리 집안 어른이 이래.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옳고 그름 하나 분별하지 못하고 사냐고. 오, 엄청나게 많이 써. 근데 왜 판단하지 말랬을까? 부처님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분별심을 버려라. 분별지를 버리는데 왜 판단하지 말랬을까? 판단은 그렇게 좋은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고 악에 쫓아가지 않고 선으로만 뭐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왜 판단하지 말랬을까?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한쪽은 O, 이쪽은 X예요. 여기는 선이고 여긴 악이고 여기는 옳고 여긴 그름이.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 기준 될 거야? 뭐 누구의 생각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에 기준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사람마다 다 자기가 기준이래. 최근에 뭐 누구랑 뭐 저 다퉈 보셨어요? 갈등 관계가 있어 봤어요? 네. 누구랑? 딸하고? 같이 사는 사람. 뭘로 갈등 가졌어요? 기억은 잘 안 나. 예. 갈등 가졌던 원인이 뭘까? 내 생각이 다른. 내 생각이 옳다. 그 얘기 뭐야? 네 기준 틀렸어. 내 기준 맞아요. 예. 모든 갈등과 대립의 에는 다 이 기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기준을 내려놔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내 기준을 내려놔라. 왜? 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나대로가 살아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좋은 있어. 예, 그렇지. 거기까지 가기가 1차적으로 힘들어요. 일단 거기까지 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상호 의존성이 생명세계는. 상호 의존성.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이게 느낀 적이 있어요? 어떨 때 느껴요? 인간이 먹으면
훌륭합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자, 어느 화가가 이만한 이게 몇 호 정도 되나 그림으로 그리면은 꽤 큰 거죠. 대작이죠. 미술 전시회를 한 거야. 자기 그림 전시회 딱 이제 그림을 그렸어. 그러니까 뭐 전시하는 사람들이 막 오잖아. 화가는 이제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나요? 화가는 뭐라 그럴까요? 예, 제가 그렸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또 한 바퀴 핑 돌고 오더니만 또 와서 묻는 거야. 이 그림을 누가 그렸나요? 아, 예, 제가 그렸어요. 아, 예, 그러시냐고. 어린다는 3세분이잖아. 그래서 한 바퀴 또 삥 돌고 오더니만은 이 그림을 누가 그렸다고요? 이 화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 그래서 내가 그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 화가가 그렸다. 손 한 대로 들어봐. 부시? 지금 다들 당연히 화가지. 그런데 이거 물어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닌가 보네. 뭐 여러분 지금 뭔가 막 머리가 돌아간 거야 지금. 예. 자,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화가는 당연히 자기가 그렸다는 거예요. 자,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어요? 물감. 물감은 누가 만들어? 공장에서 노동자가. 그럼 공장만 있으면 저절로 공장과 노동자만 있으면 저절로 물감이 되나? 재료는 또 어디서 갖고 와? 자연에서. 그 자연에서 그 원료를 채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채취하는 사람이 또 거기까지 운반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공장이 하고 또 기술자가 있고, 기술자가 물감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또 화가까지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화가 손에 물감 하나가 쥐어지는 겁니다. 물감만 있다고 그림이 그려져? 또 뭐가 있어야 돼? 붓, 뭐 화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 아까 얘기한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 돼. 게다가 화가가 이런 도구가 있다고 저절로 그림이 그려지나? 무언가 자연과 어떤 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것 중에 무엇 하나 빠지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화가가 한 건 뭐야? 이러이러한 모든 것 위에 내가 최근도 아니지 한 10년 전쯤에 무슨 청룡상인가 무슨 영화제 할 때 황정민이라고, 야, 난 그 배우 정말 훌륭한 배우다. 영화제 이 최우수 연기상인가 뭐 대상을 받았는데 우승민이라고 수상 소감을 다 뭐 누구한테 그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뭐라 하냐면, 야, 저는 진짜 한 거 없어요. 다 우리 스텝 감독을 왜 스텝 뭐 작가 하는데 저는 이 숟가락 하나 얹어놨다고. 야, 난 그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더라. 자기를 아는 거죠. 이 그림은 누가 그렸다? 다 그런데 이 화가는 저는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이게 상호 의존, 상호 연결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상호 연결을 자꾸 머리로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식사 기도문 같은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감사 뭐 그런 게 쭉 있잖아요. 그게 평상시 생각을 못 하니까 기도할 때 감사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좀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때라도 그런 마음 먹게 되면 그것도 훌륭한 거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순환성의 삶입니다. 순환. 요즘에 보니까 4대강 때문에 뭐 홍수가 더, 난 저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다. 4대강을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볼을 맞고 막 이런 걸 반대한 이유가 순환을 가로막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가 막힌 경우를 당해봤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당해봤어? 기가 막힌 경우를 안 당해보셨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가 막혔으면 뚫어야지. 기가 막히면
순환이 안 된다는 거거든. 순환이 안 된 건 뚫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귀가 순환이 돼야지. 혈맥 동화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이게 막 피덩어리가 돼서 피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 그거 뚫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동맥경화. 이제는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 우리가 아하모하고 알아듣고, 예,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예. 순환하는 사회가 됩니다. 순환은 우리 몸도 순환이 되고 가정도 순환이 되고 가족 간에도 그다음에 친지 간에 마을에 나라에 세계에 이게 다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역이 순환하는 사회로 가자. 지역이 순환하는 사회는 생태사회, 생태사회. 가만있어 봐. 여기서 제일 젊은, 아까 2학년이라 했지. 예. 엄마, 아버지가 내가 저 집 부모를 알거든. 여기 와서 그거 처음 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냥 막 이 서울에 있는 정말 이 훌륭한 대학에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왜 저렇게 공부를 시킬까? 예. 내가 이제 저는 국민학교 전 낳고 자라길 경기도 김포에서 낳고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4학년 2학기쯤 지나니까 이제 날 불러. 얘야.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가야 된단다. 그래서 난 4학년 2학기 때 서울로 이제 전학을 왔어요. 있는 집이었네요. 유학 보내주신. 그러니까 내 부잣집 막내둥이로 자라가지고. 예. 근데 우리 사고에는 어떤 거 있나? 다 서울 중심, 중앙 중심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등록금이 얼마? 450원. 한 학기? 그러면 1년이면 900만 원에다가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뭐 방을 얻거나 하고 그다음에 용돈이 있어야지 책값 있어야지 1년에 보통 한 1,500원 들여야 될 거예요. 한만 아껴도 1,500? 더 들어간다고 치더라고요. 그러면 4년이면 얼마야? 6천만 원이야. 예? 그러니까는 쟤를 공부시켜서 쟤네 부모가 농사를 져서 6천만 원을 이렇게 이 서울에다가 보내는 거야 그냥. 예. 그러면 제가 다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갚아야 돼? 아니 내 땅 우리 엄마가 농사짓고 우리 아버지가 땀 흘린 그곳에 가서 다시 그것을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배우고 익힌 거를 그곳에서 펼쳐야지. 예? 환원. 예. 그런데 제가 만약 그런 생각을 먹었다 누가 제일 반대할까? 엄마 신수건 띄고 아주 눕는 거야. 이년아 내가 너 쟤네 엄마는 물론 안 그래. 대부분이 내가 너 그러더라고 뼈바지에 고생해서 너 대학 보냈는지 아냐고. 뭐 나 단식 투쟁하는 거 엄마가. 다 있어. 그게 보통입니다. 그게 보통. 그런데 이제 그다음 부모도 반대하자 또 진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 남자친구. 나 자신. 나 자신이 내가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걸 익히고 했는데 내가 시골 다시 내 고향 땅을 내려가서 평생을 살아? 천만의 말씀. 우리 안에는 무슨 사고방식이 있냐? 중앙 중심,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근데 이거는 지역에 내려가면 또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충북이에요, 충북. 충북은 또 소중앙 중심. 청주 사는 애들이 다 마치 서울처럼 그런 그 중앙 중심적 사고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음성인데 음성에는 물론 다행히 읍이 2개니까 좀 낫네. 읍에 사는 애들이 또 다 자기네가 뭘 다 한다고 생각을 해. 이런 뼛속 깊이까지 뿌리 박은 이 중앙중심주의. 외국에 유학 간 애들은 돌아오질 않잖아.
거기에 눌러 앉아 있어야지. 예? 이 돌아오는 애들은 여기서 먹을 게 더 많은 애들이야.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뭘 해야지. 당연히 외국물까지 먹었는데. 이런 지역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성장, 여러분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살아있나? 성장, 발전, 개발, 이데올로기. 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상생에 살아야 된다. 상생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도 되지만 이건 지역과 지역,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상생의 사회로. 여러분 피곤할 때까지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사회가 2대 8의 사회에서 1대 99로 넘어간 지는 벌써 오래됐잖아요. 몇 년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이 되려고 그래. 왜? 1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재미난 얘기 하나 해야겠다. 여러분들 뭐지?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죠? 토끼와 거북이.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해요. 달리기를 하는데 토끼는 막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너무 느린 거야. 그래서 한 잠 자도 된다 해가 푹 자는데 거북이가 너무 오래 자는 거지.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토끼가 자고 있어. 그러니까 거북이는 어떻게 가냐? 더 조심스럽게. 잘못하면 토끼가 깨어나니까. 그래서 다 조심해서 이제 그래서 우승 토끼가 뒤늦게 알아채가지고 뭐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승 테이프는 거북이가 끊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건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뭐가 제일 이상했어요? 깨워서 같이 가야지. 첫째, 깨워서 같이 갔어야 되지. 왜 깨우질 않았을까? 자기가 이기기. 경쟁 사회니까.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니까. 경쟁 사회에서는 패배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 뭐 있어요? 개그 콘서트인가 뭐 개콘? 거기에 했던 그 소 아이템 중에 하나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사회라고. 야, 난 개그맨들 정말 우수한 애들이에요. 정말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탁탁 잡아내서 얘기를 하는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사회이기 때문에 거북이는 자기가 2등이 되는, 깨는 순간 2등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서 돼? 깨워서 얘 나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천천히 거북이 걸음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토끼가. 그래서 우승 테이프를 같이 끊어야 되는데 거북이는 토끼가 자기 말을 따라줄 자신이 없어. 얘는 깨는 순간 칠 테니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또 이상한 점은 뭘까? 불평등한 뭐가 불평등한 거예요? 조건들이 시야 자체. 예, 출발선상.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출발선상만 같이 출발했다고 공정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진짜 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북이는 어디서 노는 애야? 물에서 놀고, 토끼는 육지에서 노니까는 최소한 공정하려면 거북이가 훨씬 더 앞에서 뛰었어야지. 아니면 토끼가 저 뒤에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물속에서도 한번, 육지에서도 한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출발선상만 같으면 공정하다고 착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우린 우화를 배웠잖아요. 우리 뱃속에 경쟁하는 건 당연한 거야. 깨우면 안 돼. 예? 그리고 이런 건 다 공정한 거야. 이 공정치 못한 걸 공정하다고 우리가 머릿속에 배우니까. 다 이걸 뭐라고 해? 성실해야 돼. 근면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이런 걸로 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99, 여러분, 아까 말했죠. 가장 흔한 게 소중하다. 그럼 1대 99 사회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야?
99 아닙니까? 그러니까 99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돼야지. 그래서 99가 중심이 되는 상생의 사회는 어떤 사회적 배제도 없는 공정 공생의 사회. 난 요즘에 저 뭐죠? 옛날에는 정말 빨갱이라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에 뭐 저 광화문 앞에서도 뭐 김일성 만세에도 잡아가지 않는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건. 예. 지금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불교도들은 좀 덜한 것 같아. 이 개신교도 기독교인들은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야 정말 그건 아니 그게 모세의 십계명에도 들어있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들어있지 않는 이 구약에 몇 구절 나와 있는 거 또는 신약에 한두 개 이렇게 달리 해석하는 건데 원래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천하 제일 보고민장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은 뭐냐? 다 중앙중심, 이리중심인 사회,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 말이 됩니까 그게? 아유, 난 정말 너무 창피해서 정말. 그래서 더불어 같이 함께 사는 상생의 사회, 공생의 사회, 우리는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아니 빨갱이 나라하고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수교하고 뭐 관광 가고 다 하는데, 에? 아니 이미 동성애자들이 외국에 우리나라 미국 대사가 왔잖아요. 이번에 미국 대사 지난번 이 미국 대사는 아주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들이 혼란이 온 거야. 아니 보수 강경파인데 이 미국 대사가 그놈을 환영해야 될지만 왜? 동성애자거든. 그래서 이 태극기 부대들이 아주 혼란스러워가지고 나중에 어쨌건 지금 빨갱이보다 동성애가 우선이니까 미국 정부에다 대사를 바꿔달라 막.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순환 사회로 가는데 순환 사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시간 남을 때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 먼저 한 다음에 좀 합시다. 저는 시작 시간을 안 지켜도 마치는 시간은 꼭 지키거든요. 제가 이제 5시에 마쳐야 된다 해서 그래서 내가 그럼 1시간 반만 떠들고 30분은 질문 받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제 얘기는 4시 반에 딱 마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미리.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얘기하니까 아까 뭐랬어요? 농업이 왜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 농정의 실패와 기후위기예요. 그러니까 농정의 실패라는 건 뭐야? 우리나라 농업은 대농, 기업농 중심의 농정이에요. 대농들은 그러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로 보면 대략 한 3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3헥타르면 한 10,000평 됩니다. 10,0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 대농이라고 하는데 이 대농 기업농들은 우리나라 농민의 몇 프로일까? 그건 더 돼요. 한 7.8%. 그래서 약 8%래, 8%. 근데 모든 예산과 정책이 다 얘네들한테 가 있어. 에? 몇 억지죠. 그들은 농사를 져도 이렇게 여기처럼 이 고투입 농업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사를 져도 몇 년에 한 번만 대박 나면 돼. 이 대농들은 우리나라 농민들이 평균 농가 부채가 평균 한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대농 기업 농들은 보통 1억이 넘죠. 이들 때문에 딴
농민들도 한 5천만 원까지 부채가 가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는 빚이 얼마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는 안 해? 농사 짓는 사람은 빚이 없을 수가 없어. 중소가정, 우리나라 농민의 약 92%에 해당하는 중소가정농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유엔에서 농민 권리 선언을 발표한 거 아세요? 농민 권리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때 농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농민을 영어로 뭐라 그래? farmer. farmer next. 왜? farmer는 주로 이렇게 자기 경영주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farmer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로? 영어로. 영어로 해라니까 영어로. 영어로 얘네들이 뭐라면 페전트를 해서 페전트. 페전트는 빈농, 소농. 얘네들 그 빈농, 소농에 이진농까지 다 포함하고 이 임금 농업 노동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페전트라는 말로 농민. 그래서 유엔이 농민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새로 정리해 준 거예요. 여기에는 실제 대농기업 농은 빠져 있습니다. 유엔이 정리한 이 농민의 개념에는. 그래도 우리 지금 농민 기본소득 할 때도 처음에 파머 베이직 인컴 했다가 그 다음에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페전트 베이직 인컴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유럽 애들은 또 미국 애들, 그 미국 애들 쓴 것도 아닌데 유엔이 썼는데 유엔이 얘기한 이 농민권리선언을 소농중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은 그걸 농민권리선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농권리선언이라고 번역을 지네끼리 막 했어. 그러니까 유엔은 에그리칸이라고 그 에그리칸 베이직 인컴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기본소득 세계 지구대회가 8월에 열려요. 저 서울에서 한 4박 5일, 한 5일 열리는데 그래서 우리도 뭐 발제 하나 뭐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두 사람이 발제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페전트로 하느냐 뭐 에그리칸이라고 하느냐 뭐 지금 내부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 자, 잠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행농지에서 생태유, 왜 생태유기농으로 가야 돼? 기후위기.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채식 하시는 분 채식. 훌륭한 거. 나는 채식은 안 해요. 너는 뭐 다 먹으니까. 그런데 채식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전 세계인들이 채식을 하는 순간 이 기후위기는 사라진대. 모두 다 땡 하면은. 아니, 자간 기후위기 핵심 중에 하나는 뭐야? 소가 방귀 뀌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일단 이 축산 분야에서 방귀 뀌고 뭐 트름하고 똥 넣고 이런 오줌 넣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럼 일단 50%가 사라진다. 50%가. 나한테 그거 보내주는 그 고영석 선생이라고 아주 정말 우리나라 채식이적인데 수없이 글을 보내줘. 그 다음에서 이 관행농 중심에서 생태유기농, 관행농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관행농, 일반적으로 관행농은 이제 농약, 비료, 제초제를 꼭 써야만 되는 농법이에요. 근데 이제 관행농 중심이라는 건 뭐야? 고투입, 대농은 다 관행농으로 질 수밖에 없어.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업의 또 하나의 최근의 특징은 고투입 농업입니다. 초기 투자가 많아. 시설 투자. 그러니 집집마다 다 트랙터가 있어야 되고, 뭐 집집마다 농기계가 다 따로따로 있어야 돼. 옛날에는 다 협동해서 마을에서 하나만 있어도 다 서로 돌려 쓰고 뭐 했는데 이제는 그러질 않아. 다 개인주의화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옆집에서 그 호박 농쿨 하나 하더라도 내가 따먹어도 돼. 근데 지금 뭐 큰일 나건 다 돈이기 때문에.
돈이 인성을 파괴합니다. 뭐 부자지간도 파괴하는데 모녀지간도 파괴하고.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젊은 애들이 결혼할 때는 아예 통장을 서로 따로 하고 공동 살림하는 거를 같이 하나로 해서 여기서 넌 얼마네 난 얼마네 그래가지고 이거 쓰더구만. 아예 처음부터. 이야, 그건 또 옛날식으로 보면 그게 부부야 그럴 텐데 그게 또 요즘에 새로운 문화니까. 출자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통장이 같아요? 저는 제 걸로 그냥 와이프는 일 안 하고? 아직은. 오, 훌륭한 이 고전적인 남자네. 어이구야. 걔 고투입 농업에서 저투입 농업으로 가야 된다. 기초 투자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스마트팜, 식물 공장 뭐 이래가지고 다 지금 고투입 농업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저거 하면 수십억 들어가야지. 수십억 스마트팜 같은 거 하려면 얼마나 번다고 농사 져가지고. 저투입 농업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생태 유기농으로.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대량 단작화 대량 생산해서 다품목 소량 생산 체제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이 소위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서 로컬 푸드 시스템으로. 로컬 푸드 시스템에도 다 이런 생태유기, 저투입, 다품목 소량 생산.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농장에나 생산에 방점을 둬요. 생산 중심에서 가치 중심. 가치 중심으로 간 게 이 농의 가치 또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농민수당, 농민기본, 기타 등등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정은 가격 중심이에요. 가격 중심. 가격 중심. 여러분 올해 쌀값이 몇 년 전 쌀값으로 돌아갔는지 기억하세요? 10몇 년 전 쌀값으로 도로 돌아갔어요. 쌀값이. 딴 물가는 다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민의 평균 농업 노동으로 버는 농업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작년 거. 2200. 우리 농부의 자식인. 옛날엔 다 농부의 자식이었어. 얘는 뭐 알 수가 없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걱정할 테니까, 그런 얘기 하면은. 우리나라 그 작년 그 농업만으로 버는 평균 그 소득이 얼마냐? 945만 원. 연. 그거보다 2,200보다 부족한 거라고 얘기해. 요금도 못 해줘요. 시설 그러니까 농약 산거 이런 거 다 빼고 순위. 농업소득으로만. 농업소득. 그런데 그것도 대농들이 껴서 그래. 대농들이 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중소가족농으로 하면 한 700만 원 이하. 소농만 하면 한 400만 원. 1년에 400만 원 가지고 뭘 삽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가격 중심으로 가격 보장 뭐 이래가지고 이 945만 원이라는 거는 거의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갔어. 난 이런 게 농정 실패했다는 확정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농정은 가격 중심에서 소득 보장책으로 가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냐고 그러냐면 소득을 보장해서 가격 정책을 쓰자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했잖아요. 정부의 가격 보장책 가격
정책과 이 농민들의 가격 정책은 달라요. 농민들은 가격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어? 떨어지면 뭐 정부가 어떻게 해서 보장을 해줘라. 뭐 재해기금과 하듯이 뭘 줘라. 그래서 이 가격은 보장해라라는 거고, 정부는 뭐야? 농민들의 그 농산물 가격엔 별로 관심 없어. 농산물 가격엔 관심 있어요. 왜 관심이 있느냐? 전체 물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민들의 소득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체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수입 농산물을 가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 가격 정책에는 바로 그런 거예요. 가격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가야 된다. 소득 중심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돼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 그러니까 농민들이 한 농가당, 우리나라 농가만 한 2.3인이라고 해요. 한 농가당 지금 평균 그 농가 소득이, 그러니까 농의 소득을 다 포함하는 게 평균 한 4천만 원이. 그러니까 최소한 3천만 원을 밖에서 벌어두니 뭐 딴짓을 해야 돼. 그게 다 공장 다니고 뭐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애들 교육시키면 다 병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유럽의 농민들은 불란서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애들이 저 미래 자기 직업 선호도에서 뭐 농부들은 한 3위 안에 들어. 그러니까 GMO 그거 할 때 그 불란서 농부 애들이 그냥 그 트랙터 가지고 GMO 상점을 그냥 막 부시지. 예?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독일 농부들은 잘 사죠. 근데 독일 농부들도 우리가 재작년만 해도 재작년인가 그때만 해도 농업소득이 한 1250까지 올라갔어. 1200이래도 10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100만 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규모를 늘리는 거야. 규모를 늘리는 데는 정부는 이렇게 대농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규모 늘리는 데는 돈을 빌려줘. 장기 저리로. 그러니까 그건 다 빚이야. 땅은 좀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운동 하는 사람들은 다 대농들이야 이미. 네,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농들이 되는데 그래서 규모를 늘리는데 그렇게 뭐 농업소득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고 왜?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어. 내가 음성에 이렇게 농민운동하는 후배들 보고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니?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규모가 많아지니까 손이 많이 가야 되잖아. 옛날하고 그때하고 뭐 이렇게 크게 버는 돈에 큰 차이는 없는데 옛날엔 그래도 여유가 있었거든. 농민 기본소득이 이것만 해놓고 그 중간 얘기를 안 써놨구나. 예, 그럼 중간 얘기 해야겠네. 자, 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 농의 가치, 이게 인정을 받지는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비가 왔잖아요. 막 홍수가 나고 막 무너지고 하잖아요. 논에서 이렇게 비를 담아내는 담수율, 예? 담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전국 논에서 비를 보관해두는 이 담수량이 춘천댐의 한 54배. 네. 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거 외에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식량 생산량만큼의 그 농업농촌의 그런 그 가치가 있다는 게. 근데 그런 그 농의 가치는 시장에 반영되질 않아. 시장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시장에 반영되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거야.
사회적 합의를 해서 이런 가치를 인정해 주자 해가지고 이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얘기 등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수당이 나오기 직전에 전남, 강진, 뭐 해남 같은 데서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금,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달 한 10만 원씩. 그런데 이제 전북, 전남 도의에서 농민수당 조례를 만드는데 월 5만 원으로 정리해가지고 전국이 다 월 5만 원이 됐을까? 기초 단위에서 10만 원 주던 것도 다 5만 원으로 깎이고. 그것도 농민수당도 아니야. 농가수당이야. 예. 이 농가 경영체 경영주에게만 주게 돼 있어 또 그거를. 내가 그래서 여성 농민 운동하는 친구들 보고 야 니네가 어떻게 이런 걸 합의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합의한 적이 없대. 야 인마 전농애들이 하는 건 다 전농하고 같이 해서 농민수당 쟁취했대는데 니네가 합의 안 하면 그게 돼? 그러니까 최근 2,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농가 경영체는 이제 300평 이상이면 되거든. 이 여성 농민들이 분리 독립을 시작하는 거야. 자기 농가 경영을 따로 가져. 월 5만 원이라도 받아야겠다. 그게 농민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그거는 보니까 농민수당이 아니라 농가수당이다. 나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주는 농민 기본소득으로 월 5만 원씩 주겠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농민수당이고, 그러니까 농가수당이고 그것이 그 다음에 액수가 너무 작아. 월 5만 원. 근데 그 월 5만 원이니까 누가 그 애들 껌값이 아니 무슨 소리 그 애들 껌값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라도 바뀌었다고 농가경영체를 따로 독립해 가지고 뭘 하는데 여성 농민들이 그거라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은 모든 농민들에게 주자라는 게. 그러니까 농민에 대한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 건가? 유엔의 농민 권리 선언에 나와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행정은 농가 경영체 등록을 해. 농가 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사람. 가령 이제 얘네 아버지가 이제 농가 경영체 등록을 했잖아요. 얘네 아버지가 이제 농가 경영체로 얘도 등록해놓고 또 동네 이주 노동자도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건 이주 노동자에게도 주자는 거예요. 그게 유엔의 농민 권리 선언에 이주 노동자도 농민이다라고 개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동네에 살지 않더라도 아니 동네에 살아야지. 그건 살아야지. 그러니까 왜 요새 농가들 보면 이렇게 외국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 농번기인가요? 그때 중간에 왔다 가는 애들 말고 그냥 거기 기거형이 있어요. 기거형. 옛날에 장애인 그런 것처럼 대리로 받아갖고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당연히 줘야지. 본인들 착해. 그리고 월 30씩 주자. 이게 많은 돈일까 적은 돈일까? 30만 원. 예. 그죠? 그러니까 큰건 아니 이제 노인정은 아니고 30만 원씩 그렇죠. 월 30은 우리나라 농민이 약 한 220만 정도 돼. 220만에 월 30씩 주면은 약 한 8조. 8조. 예. 그건 우리나라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농업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외형 숫자라는 늘어나지만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5%가 늘었지만 농업 예산이 2% 늘었어. 그러면 실질적인 뭐야? 3% 깎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농업 예산이 한 16조 정도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 때 농업 예산만 가져도 이 농민들에게 다 농민 기본소득 줄 수 있어요.
난 정말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뭐 했는지 몰라. 참, 다건 이런 건데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이래요. 아까 중소가정농이 한 700만 원, 그 전에 1250 받을 때는 전체 평균 소득이 받을 때는 중소가정농 한 750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30집 받으면은 농가당 얼마가 들으냐? 농가당 2.32 들어가면 대개 얼마 들어가? 75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한 집에. 한 집에 중소가정, 우리나라 농민의 92%가 열심히 나가서 삽질하고 호미질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750인데 그만한 돈이 농민 기본소득으로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농업 노동에 들어갔던 시간만큼이 나에게 그런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는 건 나에게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등등. 어? 농약을 안 치고 풀을 뽑으면서 농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야? 환경농업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소득이 보장돼 있으니까 내가 잘못 환경농업하고 농사가 망칠 수도 있는데 이게 보장돼 있으니까 내가 내 몸에도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아까 소농들은 얼마를 했어? 평균 농업소득이 400. 옛날에 1250에서 450이에요. 450. 이들이 소농들은 대개 이제 우리는 1헥타르 미만, 3,000평 미만의 농가들이라는 거예요. 3,000평 미만 농가들이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450을 버는데 750이 생기는 거예요. 750이, 예? 그럼 2배가 좀 한 1.8배 정도? 이 소농가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전에 농민수당 전에 또 뭐가 있냐면은 공익형 직불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농민들이 막 단식하고 농성해가지고 청와대 직속으로 농업농정 특별위원회를 꾸렸더랬어 한번. 물론 지금 지금 완전 삽질하고 있는데 그때 한 게 공익형 직불제를 만들겠다 해서 약 2조 5천억을 했어. 2조 5천억에서 5조까지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늘어났지만 2조 5천억인데 공익형 직불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7, 8천억 뿐이 안 돼. 약 1조 7천억 정도가 그 당시 이미 주던 논직불제. 논직불제는 면적당입니다. 면적당은 대농들. 그래서 논이 많은 사람들 약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받았어요. 예. 몇만 평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다 직불금도 다 대농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공익형 직불제를 만들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 하후 상박을 해보자 했는데 뭐 잘 안 됐지만 그래서 하후 중에 하나가 소농들 1헥타 미만도 아니라 0.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에게 소농 직불금을 해서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을 주는 제도. 그건 훌륭한 제도다. 어쨌건. 그건 뭐 지급하고 있죠. 몇 년째. 하후 상박. 밑에 놈들은 크게 주고 후하게 하고 상 위에 있는 놈들은 박하게 하자. 그리고 이 공익성 직불제 이제 유럽에서 갖고 온 제도인데 유럽에서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스위스 농민들이 예쁜 옷 주고 막 우쿨렐라 막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보이잖아요. 걔네들 왜 농사 안 짓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럴까? 놀고.
그런 걸 해야 돈을 주니까. 그런 걸 하면 돈을 직불금을 주는 거야. 다양한 직불금을 주는 게 자기 농로에 꽃 심고 이런 거 다 직불금. 마을 경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게 뭐냐? 왜 그걸 하느냐? 상호 준수 의무가 있는 거야. 그걸 해야만 줘. 유기농 해야만 주고. 마을 경관 꾸려만 주고. 다 상호, 유럽 거로 이제 우리가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뿐이 안 하고 있어. 하나는 친환경, 하나는 마을 경관, 또 하나는 조건 분리인가 뭐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잠깐 이것도 다양한 게 좀 더 많은 분야를 줘야 되고 분류를 해줘야 되고 액수도 늘려야 된다. 유럽의 농민들 아까 자산 얘기했잖아요. 독일의 농민들이 평균 걔네 진짜 농업만으로 버는 돈이 한 얼마 될까? 평균 하면. 거기도 대명이 많아요. 걔네는 땅덩어리는 커요. 우리는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걔네는 농업만으로 버는 돈이 2천만 원 안 돼. 한 1,700? 근데 걔네들 어떻게 그렇게 잘 살까? 다 직불금. 다 직불금. 근데 걔네들은 또 이렇게 세대 교체도 잘 되네. 다 농사 짓겠다는 애들 막 줄을 있잖아? 이유는 뭘까? 65세가 되면 우리는 뭐야? 홈이 하나 들 10만 있어도 나가서 농사 져야 돼. 지금 더군다나 농민수당 주니까 할머니, 농사 안 짓던 할머니들 다시 나가서 농사 짓는 거야. 조금이라도. 농사 짓는 거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농업공제 등록해갖고 농약 사 쓰는 거. 근데 이제 유럽은 그 농자들 사서 내가 농사 지고. 유럽은 특히 독일은 어떻게 할까? 이제 비슷한데 65세가 되면 농사를 그만둬. 왜 안 할까? 아직 우리가 65세 되면 여전히 농사 질 수 있는 힘은 있고 다 해요. 경력도 있고. 왜 안 할까? 안 주지. 직불금을 안 줘. 내가 아무리 농사를 해도 뭐 들어온 돈이 없는 거야. 그거 농업 열심히 한 1,700만 버는데 그거 안 하지. 그걸 다 물려줘야 돼. 젊은 애들한테. 그 대신 그럼 나는 정부가 또 다른 노인 복지로 나를 케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쓰던 농토, 농기계는 다 젊은 애들한테 물려줘야 돼. 이게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정책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직불금 규모를 늘려야 되고 직불금은 면적당 주지 말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그 북한이라는 사회도 있고 이제 기후 위기에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대농들이 필요하니까는 대농 하던 지원하는 건 그대로대로 새로 예산 늘어나는 건 다 이제 중소가정농 위주로 가면 되니까는 이제부터 직불금 면적 중심으로 주지 말고 가치 중심으로 주고 사람마다 주고. 여러분 막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저 시골의 면 단위, 군 단위야 면 단위, 읍면 단위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뭘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나눠주는 일입니다. 걔네들이 뭐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차라리 그 돈 다 나눠줘라 농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그게 아까 먼저 그 행정부로 그 마을 갖기 운동 사업도 실제로는 농어촌 쪽으로 써야 될 돈인데 그냥 이게 시내에 있는 마을 갖기 사업에도 그 돈을 다 써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실제는 자연부로 쪽에 읍면 단위가 돈이 들러가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왜래 도심지 안에가 왜래 그 돈을 더 많이 써. 왜냐 그 사람들을 대학 나온 애들 동네에서 그거를 주민이 공모해갖고 하니까 거기에 예산이 더 많이 가고 자연부로 농사 지는데 그거에 주민 이거 기회가 있으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동네로 예산을 가는 게 없는데 꽃길 만들기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역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그게 다른 쪽에 쓰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안 가지고 실제로 그런 게 이제 농민한테 가야 되는데 저도 일산 가지면은 우리 여기 상무처 주시면은 그런 걸 모르는 거 주민들이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사람이 더 혜택만 더 누리는 그런 정책자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농촌 기본소득이 있어요.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하는 거예요. 농업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 약사도 또는 4대 보험 되는 사람들도 또는 공무원까지도. 농어촌에 이제 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건 지방 소멸 시대에 맞춰서 정말 이렇게 적절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건 기본소득 개념은 재벌들에게도 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국민 기본소득은 우리가 이제 학교 급식할 때 아니 이건희 손자한테도 저 무상급식을 해야 돼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야? 애한테 무상급식하고 이건희 세금을 더 많이 내라. 그러면 되는 거니까. 예? 우리가 그런 체제로 바꿔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농촌 기본소득에는 몇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뭐냐? 농촌에 대한 정리. 우리가 농민에 대한 개념은 이제 농가경영지에 등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농촌에 대한 정리가 행정부, 행안부 다르고 국토부 다르고 좀 달라. 그러니까 읍까지 포함할 건가 면 단위 이하로 할 건가가 핵심이에요. 읍 단위까지 포함하면 약 한 960만 명 돼요. 960만 명에게 30만 원씩 주면은 얼마일까? 약 한 40조 될 거예요. 예. 읍 단위에 사는 사람이 960이라고요? 읍단위까지 포함. 읍 단위까지. 음성군이면은 음성읍, 금왕읍이 있고 뭐 삼성면, 대서면 이렇게 면이 있잖아 쭉. 예. 읍면까지 다. 그러니까 기초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그럼 읍을 빼고 면만 주자 할 수 있어요. 그 면만 줄 때 면 단위 이하 주민들 하면 한 460만. 그러면 약 한 16조, 17조가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금왕읍, 음성읍에 사는 농민들이 꽤 많아. 근데 면 단위 이하라면 이 농촌 기본소득은 뭐냐? 모든 농민들의 주민들까지 같이. 근데 모든 농민의 농민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시에도 농가경영지에 등록한 사람이 4천여 명이에요. 예. 김포 쪽하고 이쪽 강서 쪽에 예. 있는 도 많이. 그리고 도농복합지역 이 동 단위에 있는 농민들도 꽤 많아. 이들은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농가진데 못 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농촌 기본소득에 포함시킬 건가 핵심. 그래서 작년 대선 때는 뭐 하도 뭐 지랄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민주당에서 정책을 써요. 민주당은 진짜 기본소득을 주장했어야 되는데 아유 저래서 깨진겨.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 면 단위야 농촌 기본소득으로 하고 100만 원씩 주고 농민들은 따로 100만 원 주겠다. 그런데 읍동에 있는 농민 포함 단서 조항을 붙여. 그래서 우리가 그건 오케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지니까는 최소한 이게 8조에서 17조 막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8조 만들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되겠냐. 그리고 이 농민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자. 농민만 기본소득을 받는 게 아니라 농민 기본소득이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가려면 이 사회적 합의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그나마 농민들에게 먼저 주자 하는 거는 사회적 합의가 좀 더 쉬울 수 있다. 그래서 농민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장애인, 뭐 예술인, 뭐 문화 다양한 게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전국민 기본소득의 시대로 가자. 근데 전국민 기본소득 할 때는 우리는 또 농민들에게 참여 배당, 이런 농해 가치를 해서 한 월 20은 더 줘야 된다. 대신 그때 되면 아마 소농직 불금은 통폐합을 시켜야겠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달라지느냐? 왜 하냐? 농민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농민의 삶의 질이. 우리가 요번에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의논을 하다가 작년 연말에 청년들에게, 청년 농부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운동을 해보자. 농민 기본소득을. 그래가지고 그때는 처음 회의할 때는 한 명이라도 해보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막 논의가 진척이 되고 뭐 서로 협력이 되니까 우리가 3월에 10명을 선정했어. 청년 농부.
전국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4월부터 3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3년 동안 줄 건데 이제 1년 매년 갱신을 해야겠지만은 이제 연구 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데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30만 원이면 도시 사는 사람이 요번에 그 임금 협상이 얼마나 됐어요? 250원. 250이 뭐요? 250원 인상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야? 10,000원 차가 안 돼. 9,800. 야, 9,900. 그러니까 9,860원. 한 시간당 10,000원이라고 치면 월 30이 들은 거는 이 청년들에게 30시간이 주어진 거야. 예? 30시간을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 뭐라든지 뭐 연구원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연구를 시작했어요. 삶이 달라지고 그 전에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지 뭐 호비나도 들고 뭐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농사를 질 수 있다 비로소. 그 다음에 진정한 여러분 농부권이 뭐냐? 농부권, 농부의 권리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우린 지금 종자를 선택할 수 없어요. 다 뭘 해야 돼? 종묘상에서 싸야지. 예. 전에는 우리가 지금 유일하지만 이제 모든 종자 벼 안에서 제일 알찬 것들 있잖아. 그거는 따로 변해낸 거야. 예? 그래서 옛날에 아무리 배고파 죽어도 굶어 죽어도 이건 배그는 자도 먹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다 씨를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다 씨를 사야 돼. 그래서 이 여성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토종종자 운동이 일어나고 다 씨를 받고 뭐 서로 나누고 하는 일들이 하는데 이런 농부권, 그 다음에 농법도 다 관에 계속 뭘 지원해 주니까 이제는 스스로 내가 환경농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기죠. 유기농업, 생태농업을 위해서. 기후위기를 위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다품목 소량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게 비로소 로컬푸드 체계의 완성을 가져오고 로컬푸드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내가 이 농민기본소 운동을 하니까 이게 그 자영업자들이 막 반발하는 거야. 농민들만 어렵냐? 우린 더 어렵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아이씨 하면서 그랬지. 이게 돈은 어디로 들어오냐? 농민들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다. 근데 이게 지역화폐로 갈 거다. 지역에서만 쓰게. 그 다음에 10억 이상의 매출이 되는 데는 못 쓰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돈이, 아니 이게 어디로 돈이 모이겠느냐? 지역의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이게 돈이 쌓일 거다. 아, 그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낸다. 국가 푸드 플랜의 주체로서 이 농민들이 자긍심을 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 자긍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노동자. 아이고 참. 그다음 원래 우리 역사적으로나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농민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은 농민의 숫자가 뭐 이제 한 3%? 3%도 안 되지? 뭐 이렇게 떨어졌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아직 농민이 많은데 그래서 농민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농민이 자긍심이 없어. 왜? 이런 농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런 새로운 사회, 이런 생태적인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그 국가 푸드 플랜의 주체로서의 기초 완성을 일어나가고, 그 다음 귀농귀촌이 활성화된다. 여러분, 귀농귀촌 한 해 평균이 약 몇몇 명 들어온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요즘 근래 한 근 10년, 한 7, 8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1960년 이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매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이 매년 평균 50만 명이. 그 당시 대전 인구가 50만이었어. 대전에 사는 농민들이 다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0년 동안에 2천만 명, 3천만 명의 정말 대이동이 일어난 거지. 근데 최근의 현상은 뭐냐? 귀농귀촌 현상의 핵심 있잖아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평균 인구가 얼마냐? 한 50만 명 돼. 깜짝 놀라죠? 더 놀랄 일이 있어, 이제 조금 있다가. 근데 이제 그 중에 농사를 짓겠다는 놈들은 한 2만 명 내외야. 약 47만 5천만 명이 귀촌자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농사 짓겠다는 놈들은 귀농자들은 처음부터 농사를 짓는 거니까 약 한 내려가자마 85%는 농사를 져. 바로바로. 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갈까. 근데 귀촌자는 농사를 짓겠다는 놈들이 아니야. 근데 걔네들도 보니까 한 2, 3년 지나니까 삽 들고 호미 들더라, 밭 가꾸더라 하는 거예요. 한 60%가. 그리고 재미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도 귀촌자 있는 농사를 전원농가 짓어. 너무 열심히 짓다 그렇게 짓지 말아라. 내가 막. 자,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나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이 귀농귀촌자 50만 명 중에 농촌에서는 젊은이들 청년을 39 이하를 젊은이라 그래. 청년이라 그래. 이 청년이 몇 프로나 차지할까? 50만 명. 네. 10%도 안 돼. 10% 안 된다. 땡. 20% 땡. 아이들도 같이 하니까 한 20년? 아니, 그래서 30%? 땡. 많아요. 50%.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귀촌자들 중에는 약간의 허구에서 호정 뭐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옮길 수 있으니까 어쨌건 귀촌자들의 51%가 39 이하예요. 귀농자의 한 20 몇 프로가 39 이하예요. 20살 이상 중에 39 이하. 아이들까지 미성년까지. 미성년자는 거의 안 내려오지. 이게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농사를 짓겠다는 젊은이들, 귀촌자가 아니라 농사를 짓겠다는 애들이 매년 한 3, 4천 명이 지금 농촌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내려간 애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걔네들을 정착화시켜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 기본소득을 줘야 되고, 우린 주장이 이거예요. 우리가 청년 농부들이 했지만 정 안 되면은 농민 기본소득으로 전체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청년 농부 직불제를 시작하자. 어쩌면 내가 이제 귀농본부 대표를 했을 때 저 농림부하고 엄청 싸우면서 만들어낸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런 데로 그랬지. 야, 니네들은 일본 정책은 그렇게 베끼면서 왜 이런 좋은 정책을 안 베끼냐 그랬지.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일본도 우리랑 똑같아요. 젊은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을 귀농을 유도하고 잘 정착시켜서 걔들 다른 거 하는 게 없어. 매달 150만 원을 줘.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5년, 2년이야. 5년 동안 하고 2년 연장할 수 있고 7년 동안. 7년 동안 니네 다른 지원을 안 해. 딱 그것만 지원하는 거야. 7년 동안 잘 정착해라. 니네는 왜 이런 제도를 안 쓰니까 처음에는 뭐 할 수는 있는데 돈은 있는데 뭐 퍼준다 어쩐다 하더니만 한 1, 2년 지나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제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창업농으로 나왔어. 창업농으로 해서 매달 100만 원 창업농 하는데 매달 100만 원에 3년, 2년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변형되어 왔더라고요. 창업. 새로 이제 대개 이제 승계농이나 이렇게 그것도 창업을 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 뭐 등록하고 뭘 해야 되니까 생판 없는 놈들이 뭘 하겠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걔들이 매달 100만 원씩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계농은 실제 아버지 엄마가 갖고는 이 농지 기계들이 다 있다.
근데 지금 이 젊은 세대들, 이게 소위 승계노 하는 젊은 세대하고 또 아버지 세대들과 갈등이 있어. 이 몇 년 사이 계속. 아버지들이 우리를 이용만 한다. 대상으로만 여긴다. 왜냐하면 청년, 이게 뭐 지원할 게 아버지 세대들이 다 가져간다. 자기들한테 주지 않고. 자, 뭐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쨌건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거고 실질적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50만 명이 내려가는 시대에 특히 농업으로 젊은 일꾼들이 3, 4천만 명이 매년 내려간다면 10년이면 얼마예요? 10년이면 3만 아닙니까? 우리나라 10년이면 3만이 젊은 애들만. 그런데 농사 짓겠다는 사람을 다 포함하면 얼마예요? 매년 한 2만 명이 내려가면 10년이면 2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농민이 지금 220만 명이에요. 10년이면은 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농부들의 10%를 차지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들을 잘 정착시켜야 돼. 그래서 이런 그 농정 전환의 그 시작을 농민 기본소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의 가장 중심이 어딜까? 심장.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언제 느껴? 혈압이 확 올라갈게요. 내 몸이 가장 중심은 내 몸의 가장 약한 곳, 아픈 곳이 중심이. 요 손톱 끝에 가시 하나만 들어, 오, 신경이 글로 가잖아요. 에? 심장 생각을 언제 해? 에? 요 손톱 끝에 가시, 이거 어떻게, 치통 요거 하나만 해도 뭐 천하장사도 못 견딘다는데, 온 중심이 이 이빨에 가 있는 거예요. 가장 아픈 곳, 가장 연약한 곳. 그것이 온전해져야 몸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한 길이다. 5분 초과했네. 40분에 맞춰야 되는데. 자, 일단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들었는데요. 농민 기본소득 아직 도입 안 된 거죠? 안 됐죠. 우리가 재작년에 국회의원 66명의 연서명을 해가지고 국회를 냈는데 이놈들이 법안 심의도 안 해. 눈치 보느라고.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게 66명 동의를 받을 때 국민의힘 한 명도 못 받았고 정의당 전원하고 민주당 받을 때도 민주당에서도 이걸 눈치 보면서 하는 거야. 이거 이재명이 돋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법안 심의에 올라가도 국민의힘 쪽에서 그건 이재명 돋대는 걸 왜 우리가 심의해 주냐? 이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은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뭐 묵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회기가 끝나니까 뭐 무조건 올려달라. 그래서 자기가 올리겠다고는 했으니까 모르지, 또 지나가 봐야 알지. 예, 또. 그 직불제는 일부 도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직불제는 이미 그 논직불을 시작했고, 요 공익시장 직불을 하면서 밭직불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공익시장 직불을 어쨌건 늘려줘야 되고, 액수도 크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청년직불, 요번에 민주당하고 얘기한 거는 소농직불을 2배로 올려달라, 일단. 그러면은, 당장 어려우면은, 다른 거 어렵다면은, 10만원씩 주든가 20만원씩 주든지, 농가당 주는 걸 농민당 주든지, 좀 그래 봐라, 뭐, 요구했는데, 그건 해보겠다는데 또 기다려봐야지. 근데 농업 안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축산업도 들어가요. 지금은 축산업 비중이 우리나라 이 농업 생산에 있어서 농업 생산이 1위라면 축산업이 2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예. 축산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거대 축산업. 축산은 지금은 저 대농들 아니면 허가를 하는, 전에는 뭐 소 한 마리면 자기 집 자산이었잖아. 지금 소 한두 마리를 못 기르게. 이제는 몇 두 이상의 것을 허가받아야 돼. 이 환경 지침이 굉장히 내려왔어요. 예. 공장식 축산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공장식 축산에서 유기 축산으로 가야 된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독일 얘기 하셨잖아요. 한국 농업 해법을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느 쪽에 롤모델이 있는 건가요?
아니, 유럽식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유럽식 농업 제도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근데 유럽은 이미 사회복지로 돈이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 농촌복지 계속 이 직불금이 많이 뿌려져 가지고 이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복지, 이 복지 쪽 예산이 너무 작게 투여해 돼서 기본소득으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복지로는 세계에서 아주 뒤처진 나라지만 기본소득으로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나라도 된다. 옛날에 DJ께서 온 다음에 우리가 산업화는 뒤졌지만은 디지털화는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면 세계에서 이 디지털은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나 영국에 런던에 갔던 애들이 호텔에서도 인터넷이 안 터져 아주 답답해 죽겠다. 애들이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다 터지니까 뭐 깜짝깜짝 놀래. 이 지하에서도 막.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그 기본소득의 시대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직불금과 기본소득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 중심에서 소득을 얼마까지 보장해 준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그 세금을 좀 뭐 내는 비중? 세금 난 늘려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또 보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근데 세금 내주자면 막 난리. 네, 뭐 세금 폭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보수 정부 들어오기만 하는 일은 저 법인세를 깎아줍니다. 그게 몇십조예요. 예? 아, 농민들한테는 이거 농민 기본소득 다 줘도 8조입니다. 근데 몇십조 하는 데는 뭐 퍼주기 근데 왜 농민들한테만 이렇게 퍼주기라 그래? 내가 전에 우리 농촌교회 농산물 직거래할 때 이 도시교회 교인들한테 미리 교육할 때 그래. 여러분들도 뭐 시민단체를 활동하지 않냐? 시민단체에서도 뭐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농촌교인들 농산물 하면 꼭 무슨 뭐 10%를 띄워 10%인가 20%씩을. 근데 당신네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데 그런 거 띄냐? 근데 왜 유독 교회가 그런 걸 띄냐? 그러니까 농민들을 난 우습게 봐서 그렇다. 농민들한테는 다 사람들이 야 농민들 또 퍼줘? 예, 또 퍼줘. 아니 퍼줬으면 정말 농민 다 농사짓지. 지네들이 퍼졌다 해도 농민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건데 농업소득이 평균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만큼 주고서 이만큼 준 걸로 하니까 아니 기업들은 그렇게 해줘도 그냥 정말. 그러면 우리나라 저 종자 같은 경우에 2%가 안 된다고 2%는 뭐 1%도 안 됩니다. 우리밀 운동을 벌렸는데도 아직 2%도 안 됐어. 이 김수환 추기경 나서 가지고 뭐 난리를 쳤는데도 아직도 안 돼. 토종종자 운동을 토종종자 운동 다 여성 농민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거 다. 엊그저께 뭐 왔다는 김은진이도 그거 아직 뭐 굉장한 역할을 했고 어쨌건 그런데 그래도 뭐 이제 종자 확보하고 뭐 늘려나가고 좀 나누고 한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토종? 종자? 일단 저게 훨씬 편하니까. 예. 그리고 쟤네들은 그러니까 쟤네들 종자를 쓰면은 거기에 맞는 비료를 또 사야 돼. 그리고 쟤네는 우리 농민들이 이제 만약 F 안에서 막 열매가 한 100개가 열렸다. 그 중에 이제 10개를 종자로 쓰잖아. 그럼 그 하나에서 100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그 씨를 받아서 하면은 100개가 나오는 게가 한 5개, 7개뿐이 안 나오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늘 종자를 새로 사게. 다작이 안 되게끔. 그러나 우리 토종 씨앗들은 계속 우리가 받아서 쓰니까 오히려 더 강하고. 그래서 봄 되면은 감자 심을 때 감자 이거 모종 없어가지고
얼마나 저거는 저 농사진 사람들. 아까 전에 그거 대량으로 주는 거에서 강원도에서 안 주고요. 목사님 농경에 대해서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도 목회 활동하십니까? 네? 지금도 목회 활동. 아직도 제가 목사예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실 때 뭐 진짜 상생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근데 나 목사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네. 정말로 우리가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저희들은 저는 뭐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속 몇 년째 이제 이렇게 해오니까 부처님은 누구든지 불성이 있어가지고 다 성불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계획에도 뭐 계획에도 다 있는데 목사님들 어떻게 교육을 그거 하는지 애들도 그 불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애들이 우리 보고 사탄 스님 보고는 심지어 왕사탄 문제. 그래서 문제. 예 저는 그게 정말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약에는 이렇게 됐어. 한 뺨 이쪽 뺨을 빼면 좀 내가 아니야. 구약에는 뭐냐면 딱 이쪽 뺨만 때려라. 너 이쪽 뺨 맺었다고 팔 부러뜨리지 말아라. 뭐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야.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면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도 대주라는 게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부모를 죽인 놈이 원수인데 부모를 죽인 원수조차 사랑하라는데 사랑 못할 놈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혐오, 차별, 사탄 뭐 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목사님들이 그거 하실 때 뭐라 그러지 내가 보니까 어쩌건 그런 거는 뭐 불교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건 다 난 장사하는 거다. 맞아요. 저도 설교하실 때 목사님들이 이 대중들 애들을 위해서도 막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야 위기감이 생기고 막 긴장하고 뭐 교회를 빠지지 않아야 되고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럼. 애들도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 5일째 된 다음에 교회가 혼란이 왔잖아요. 주 5일째는 쉬는 날이 하루였는데 그 하루가 주일이라 주의 날이라 해서 그래서 주의 날 하루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생겼는데 아니 쉬는 날에 또 하루가 더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뭐 혼란을 거듭했죠 그때.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네. 게다가 이제 코로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안 가도 되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뭐 정말 지옥 떨어지는 줄 알고 뭐 큰 벌 받는 줄 알고 이거 안 가도 되는구나.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네. 이게 막 그러니까 이게 이 제 사회가 교회를 바꾸게 해.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갔는데 특히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나 교회 안 갔다고 지옥 간대요 막 너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막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애들하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높아요 부처님이 높아요 막 묻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그래 그 정답은 없다마는 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제 반대하잖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교인들이 한 60% 70%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온 교회가 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줄 알아. 실제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제도 나와 다니면서 그러더라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불신 지옥에 대한 소수가 대표인 양 버리는 거잖아요. 목소리를 써서. 다 이 듣기 싫어요. 아이고 뭐 구원 받으세요. 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냥 왜 타종교 앞에서 그러냐고. 우리는 불자들은 가갖고 저 교회 앞에서 그런 말 한 번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왜 저기서 앞에 가서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일배하는 애들하고 거의 비슷하다. 일배하는 애들이 그 단식하고 있는 그런데 앞에서 그냥 막 뭐 피자 뭐 치킨 시켜 먹고 또 어디야 또 보니까는 뭐 이슬람 어디 앞에서는 또 돼지고기 걸어놓고 삼겹살 구워 먹고 서로 상호 존중할 줄 몰라.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래.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이 경쟁의 사회가 그런 괴물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 옆에 놈들 저 아파하고 고통하는 거 모른 척해도 괜찮아. 실제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요 정도 세대들은 뭐라고 전하면 넌 집안 걱정하지.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공부해. 너 집안 걱정해줘. 이런 식으로 배워왔으니까. 네가 잘. 그러니까 난 지금 어느 초등학교 교사 뭐 자살했잖아요. 그건 다 부모의 문제지. 부모들이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선생을 그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오히려 부모가 나서서 막 선생한테 막 속된 표현으로 막 지랄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회가 이제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바탕을 잘 다져놔야 된다. 그래서 정말 뭐가 소중한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있잖아요. 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랑 제일 많이 만나는 날. 아무리 보기 싫은 놈도 그 놈을 내가 제일 자주 만나고 있다? 걔가 나한테 제일 중요한 애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좀 다르니까 거부감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랑 생각이 다르고 예수께서 그런 얘기도 해. 얘들아 너한테 인사하고 너한테 좋은 말만 하는 놈들만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건 뭐 딴 놈들도 다 그러는데 너한테 해코지하고 뭐 이런 놈들 하는 네가 잘해줘야지. 네가 내 제자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따르질 않지. 그 설교를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해주시고 만약에 목사님들 모임 있다면은 뭐 불신종 이런 거 좀 제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참 어른들은 이해를 하는데 애들은 정말 너무 상처가 커요. 네. 그거를 문제에서 종교까지. 네.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마치는 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 5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5시 10분 전이에요. 마칠까요? 네. 예.